네, 우리 삼프로 다이어리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사회에 정말 어쩌면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 더 겨울에 추울 수도 있는 이 젊은 분들에게 조금 따뜻한 온기를 어제 동생이 카톡이 왔더라고. 야, 내 이식권 샀다. 네가 하도 아침에 네네네네. 부진하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주위 나눠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개만 사지 마시고 두 개씩 사셔가지고 네. 뭐 지인도 주시고 또 부모님도 드리시고 아들 딸도 주시고 좋을 것 같네요. 네, 연말 되니까 이것저것 뭐 홍보나 뭐 좀 알려드릴 게 많아서 조금 뭐 불만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연말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변정규 전문인과 함께 엔화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이제 박병창 이사님. 그렇죠, 그렇죠. 박병창 이사님은 뭐 매일매일 모셔야 되니까요. 네, 자, 우리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병창 이사님. 멘탈이 많이 약해서 광고 한두 개 하더니 그냥. 자, 미국시장부터 보죠. 뭐 떠올랐습니다. 떠올랐던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6주 연속 상승을 했었고요. 이번 주 들어서 이틀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간으로는 4일 연속 상승입니다. 상승 폭이 뭐 아주 강하게 뭐 1%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고요. 0.3, 0.4 뭐 이 정도씩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는 0.48%, 나스닥이 0.7%, S&P 500이 0.46% 올랐습니다. S&P 500이 4,643포인트입니다. 이거 한 달 반 전에 4,100포인트 정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하게 지금 한 달 동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단기 급락을 좀 했습니다. 68달러까지 떨어졌고요. 나머지는 큰 지표의 흐름은 없었습니다. 어제 CPI가 발표됐는데 그것으로 인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11월 CPI가 3.1%, 전월 3.2%, 코어 CPI가 4.0%, 전월에 4.0% 시장 예상 수준이었고요. 그보다 뭐 더 낮게 떨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상 수준 부근에서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큰 움직임은 없었고 에너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이건 뭐 우리가 유가를 맨날 보니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고차와 주거비가 상승하면서 강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키란 표현을 쓰잖아요. 상당히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거 쉽지 않구나 그런 정도를 좀 인식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 유가는 경기 둔화로 내년 초과 공급 전망의 보고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6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많이 빠졌네요. 예,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3.4% 올랐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에서는 0.7%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왼쪽은 주봉 차트이고요. 이쪽에 있는 이 고점이 역사적 신고 가격입니다. 4,068포인트가 그래요. 지금 3,930포인트 끝났고요. 연봉을 보면은 확 눈에 띄죠. 연봉입니다. 이게 연간. 네. 작년에 한 40% 하락한 거거든요. 반토막 난 거예요. 올해 지금 다시 원위치를 다 한 겁니다. 올해 다시 원위치를 했어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저기 어마어마하게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섹터에는 내년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활발하게 저 나타나고 올해 있는 것 오른 같고요. 연봉은 대부분 엔비디아 거죠. 그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요 두 가지 특징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리밸런싱 뭐 이유라고는 하지만 먼저 올랐던 빅세븐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매물 좀 맞았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떨어지는 동안 그 세컨 티어가 올랐다. 어제 그런 표현을 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종목이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또 다시 올랐어요. 애플도 오르고 아마존도 오르고 엔비디아도 오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르고 다시 이들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견조하다. 계속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0.39% 올라서 2,535포인트 참 좀 답답하죠. 2,500포인트에서 확 그냥 쭉 2,600포인트 근처까지 쫙 한번 올라주면 그러면 시장이 안정감이 있고 이렇게 밑으로 좀 크게 안 빠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2,500포인트 근처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2,500포인트 위에서 지지하고 있는 게 이번 주에 소문없이 동시만기가 상당히 영향이 커요 지금.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는 또 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 만기가 언제 이번 주예요? 네,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네, 아, 내일이네. 네, 내일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제도 보면 어제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4,361억이 들어왔어요. 어제 금융투자가 6,575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이거 예.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거든요. 이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가 여기까지 못 올라.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만큼 버틴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일 끝나고 나면요, 이거 다음 주에는 이거 안 들어옵니다. 이 매수가 없어져요. 이제 그러면 이거 뭘로 버틸 거냐? 뭐 이런 우려를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좀 약한 시장입니다. 네.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외국인들의 거래나 뭐 기관들의 거래에서는 지금은 소물옵션 거래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약 한 4만 2천 계약 정도를 롤오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 물을 3월 물로 옮겨가는 걸 롤오버라고 합니다. 이전하는 걸. 근데 4만 계약 이상 정도, 그러니까 활발하게 지금 롤오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괜찮게 본다는 거예요? 롤오버 한다는 거는 괜찮으니까. 매도 포지션으로 가는 거니까 바뀌지 않는 거죠. 제가 어제 판단하기로는 네. 파생 상품이지만 청산을 매도를 해놨어요. 정프로님 생각해 보세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매도를 해놨어요. 그 동안에 매도 포지션을 해놨어요. 음. 그럼 이걸 청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음. 롤오버하지 않고 청산해 버리면은 그 다음 3월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이든지 매수 포지션이 다른 포지션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3월물 매도 포지션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롤오버라고 해요. 청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 청산을 하지 마. 롤오버하면서 3월물의 매도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거예요. 이거는 동시만기 이벤트. 이해되셨습니까? 어려운데. 그럼 파생상품 얘기하면 항상 그러시는데 주식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주식을 공매도 쳐놨어요. 만약에 공매도를 했어요. 쇼커버 안 했다는 근데 얘기죠. 만기가 됐어요. 네. 그 쇼커버를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유지한다. 그거를 만기를 다음으로 연기한 거예요. 원래 3개월 돈 빌려서 3개월짜리 주식 빌려서 땄어. 동매도 쳤어. 근데 예. 만기 됐지. 예. 딴 데서 또 빌린 거지. 예. 저거 갚아주고. 한쪽은 아니면 만기 갚아주고. 연장하든가.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갚고 다른 걸 연장한 거예요. 아니, 매도 포지션만 그래? 아니면 매수 포지션? 매수 포인트 똑같습니다. 예.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뭐 좋고 나쁜 게 별로 없는 거네. 아니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이니까. 매도 포지션이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를 롤오버를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가운데 만기 되니까 금융투자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주식 쪽에서 보면 선물시장 그렇다 치고 주식 쪽에서 보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니까 지수는 어떻든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내일 끝나고 그 뒷거래가 금요일 날 한 번 있고 다음 주부터는 또 이 이벤트가 끝나고 다음 거래가 생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구분해서 시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반도체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 시스템 반도체들이 급등했습니다. 20% 시스템. 이상씩. 네. 그래서 업보 반도체, SF 반도체, 고형 제조 반도체, 미래 반도체, 네페스 뭐 이런 종목들이 아직 저 급등하고 네덜란드의 대통령이 가서 무슨 좋은 뉴스가 나왔나 봐요. 이제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의 특징은 LS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했죠.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소위 따따블 공모가 6,000원이었는데 종가 24,000원에 끝났습니다. 얼마 좋아. 뚫리고 끝났어요? 예, 상한가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코스닥 시총 25위로 들어왔습니다. 야. 그래서 여기서 더 오르면 이제 상당히 코스닥이 난 근데 저 제도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6,000원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거야? 시장에서 24,000원이라고 지금 6,000원은 공모가고요. 그러니까. 공모가고 거기서 이제 이 범위를 벌려놓은 거는 왜 그랬냐면은 저거랑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상한가가 처음에 4%였다가 4%였죠. 그 다음에 8% 늘렸다가 네. 그 다음에 16% 아니, 올렸었나요? 15 아니에요? 15였나? 올렸다 그 다음에 30% 12인가 늘렸어요. 15인가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상한가 폭을 미국은 상한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 폭을 넓혀놨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서 매번 뭐라 그러냐면 이제 상한가 별로 없다. 상한가 별로 안 나온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도가 바뀌었지만 상한가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보다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거 왜 그랬냐면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상한가를 만들어서 그다음 상한가에서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그런 거래가 많이 이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확 벌려놓으면 그러면 아까 지금 제가 상한가 제도처럼 이런 일이 상한가 가는 일이 안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도가 바뀌면 투자자들은 거기에 또 나중에 익숙해지면서 거기를 또 가요. 근데 아무튼 요번에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S 머티리얼즈가 하는 게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일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2차 전지 소재와 풍력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올라가면서 그렇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네. 이런 이슈에 따라서 테마가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연말에 전체적인 주축이 움직이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근데 좀- 새로운 돈들이 막 엄청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면 예, 이렇게 이제 뭐 하나 상장해서 엄청 돈 빨아들이면 예. 그 섹터의 다른 친구들이 어렵거나 아니면 그 섹터 전체가 좀 약간 플러스 영향 받아서 네. 다른 애들이 좀 힘들어지거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쵸? 예, 다른 건 멈춰지고 얘 이쪽에 돈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기분 어떤 날 올라가서 좋았다가 어떤 날 떨어졌다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거 투자한 분들은 대박이네. 근데 몇 주 못 받으셨대요,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두 번째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무조건 이거 되네? 그리고 또 이제 이쪽이 막 붙어요. 공모주에 또 예, 치열해지네. 그러면 또 더 세지고 막 이런 일들이 저기 두 번째 나온 것 같은데 며칠 전에도 두 번째 나온 나왔잖아요, 겁니다. 이게 그죠? 예, 두 번- 일진 머티리얼즈 다음에 두 번째 나옵니다. 에코프레 머티리얼즈. 네. 일진 머티리얼즈죠. 일진 머티리얼 죄송합니다. 예, 두 번째로 나온 겁니다. 자, 오늘은 미국 PPI 발표가 있고요. 12월 FOMC 회의가 내일 새벽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고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선반영되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보다는 이제 계속 중요하게 제가 이번 주에 생각하는 거는 미국 역시도 이번 주에 셋째 주 금요일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스닥 100과 S&P 500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일부분 내용들이 나왔고요. 요거 지난번에 한번 들으셨던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스닥 100에서 개별 비중이 4.5% 이상 되는 상위 5개 합산이 40%가 넘으면 이 미만으로 조종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들 종목이. 매물 맞은 거예요.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그 빅세븐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물을 맞은 이유가 이런 리밸런싱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도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종목이 내일 만기를 두고 15일 금요일 날 이게 리밸런싱이 되거든요. 이게 반영이 되거든요. 네. 얘들도 똑같이 18일부터 반영인데 15일 날 요 조정을 합니다. 근데 이날 또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별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다 그냥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뭐 CPI 발표되고 FOMC 회의 결과 발표되고 뭐 이거 뭐 요번에 동결되면 뭐 시장이 상승하니 뭐 또는 뭐 매파적 발언이 있으면 너 급락할 수 있느니 뭐 이런 부분보다는 이번 주에는 이 수급 영향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있는 거고요. 우리 시장도 동시만기 영향으로 외국인들 롤오버 하느냐 청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롤오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연말 수급과 이슈별 종목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근데 어제 연합뉴스에 뉴스가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어제 밤에 내일 큰일 났다. 내일 망했다. 이런 게 막 서로들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오른 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추경호 기재부장관께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을 좀 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추가적인 언급을 좀 코멘트를 잠깐 좀 드리면요. 이 자체에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 수나 이걸 사실 이 집계를 내보면 크지 않아요. 이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그럴 않아요. 것 같아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이것으로 인해서 크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종목이 전체 2천 몇백 개 종목에서 뭐라고 할까요? 한 20개 종목이 그렇다고 쳐요. 한 10개 종목만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10개 종목이 이 매물이 나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종목이 떨어지면서 이게 뭐야? 그 매물 나오네? 그래서 동반해서 팔거나 동반해서 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심리에 영향을 심리적인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잠깐 좀 말씀을 아니, 드리고요. 그 사람들이 없어서
그 제도를 존치시키자는 뜻이 아니고 제 얘기는 네. 그게 별로 없는데 네. 실효성도 없는 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뭐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잠깐 또 시장만 왜곡시키고. 더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100억에서 지금 10억까지 떨어졌고, 뭐 3억 한다 그러다가 지금 10억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뭐가 같이 떨어졌었냐면 증권거래세가 떨어진 거거든요. 증권거래세가 지금 20% 정도 됩니다. 0.2% 정도 됩니다. 이게 내년에 0.18, 내후년에 0.15 되는데 이게 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까? 2025년에 있는 금투세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거래세는 줄이고 얘도 줄이고 해서 같이 맞춰서 이제는 다 이제 뭐 얘는 줄인 상태에서 이제 양도세만 간다. 예, 금투세로 간다 이런 얘기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나만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소는 간접세입니다. 모두 다 내야 되는 간접세예요. 네네네네. 0.2라는 거는 1억에 2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하면 1억을 거래를 하면은 10번을 거래하면 200만 원씩 계속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익 나든 손해 나든. 누구나 이익 나는 손해는 내는 거. 이걸 간접세라고 하죠. 근데 이 대수세 양도세나 금투세는 이익이 난 사람한테 이익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네네.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양도세를 하는 나라에서는 금투세를 증권거래세를 받지 않거나 하나만 받죠 대부분. 예, 굉장히 낮거나 그래요. 네. 이 어떤 나라든지 보면은요, 그 나라의 수준, 뭐라고 표현할까? 선진국이라고 표현하기는 안 할게요. 그 어떤 자본의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나라들은 직접세가 높은 나라들은 간접세가 굉장히 낮춰서 빈입빈 부입의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후진국일수록 간접세가 굉장히 높아요. 태국은 상속세가 없다는 거 아시죠? 상속세 제로. 상수세 없는 나라 뭐. 예,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계속 자꾸 잘 살고 아닌 사람은 더 힘들고. 왜냐 간접세는 또 높아요. 그런 나라들은 또. 근데 지금 이 증권거래세는 간접세예요. 누구나 다 내는. 그리고 이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내는 이거는 직접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간접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근데 간접세는 내가 직접 내지 않기 때문에 별 의식을 하지 않는 거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늘 저는 생각을 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도 왜 간접세라 그래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누구나 다 내는 거예요. 거기다 붙이는 거니까. 직접 내는데 우리가. 우리가 직접 내기는 하지만 증권사에서 대행해서 하잖아요. 네. 제가 표현을 그렇게 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빵 살 때도 다 네, 플러스 그런 게다 10% 간접세죠. 포함되죠. 예, 예, 내가 그렇죠. 내 돈 내는 거긴 하지만 이제 알아서 이제 나가는 거니까 네, 누구나 네. 똑같이. 예. 네. 그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뉴스 시간 많이 지나서 빨리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에서 러먼드 상무장관이 엔비디아의 중국 맞춤형 AI 칩 만들어서 수출하겠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규정에 따르면 수출 중단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규정만 지키면. 예, 규정만 지키면. 그래서 네. 어제 좀 이게 호재성 재료가 됐거든요. 근데 곧바로 후발로 뭐 뉴스가 나왔냐면은 파이에서 출시한 그 메이트 60 프로에 7나노급 반도체 탑재한 부분. 그래서 러먼드 상무장관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어제 뉴스가 좀 있었어요. 니네 어떻게 7나노급 반도체 실었냐? 예. 그래서 이게 동시에 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관련돼 가지고 호황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퀄컴이 공급처 다변화로 삼성전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3나노 프로세스를 대만 TSMC에서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나노 프로세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애플과 엔비디아 등 요런 대형사들이 지금 인하도 공정을 통과를 해서 TSMC에서 지금 2025년부터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예상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가 그걸 쫓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들도 삼성전자가 테스트 통과해서 수율만 되면 공급처를 밴드를 단일로 하지 않잖아요. 네. 보통 듀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공급처 다변화로 삼성전자를 좀 하려고 해서 지금 이거를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기술 총괄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고도화되고 정밀화되죠. 회로 간 간격이 미사화되고 3D 적층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함 검사하는 검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것도 참고해서 투자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대비 약 3.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신흥국 중심의 5G 폰이 20% 정도 성장할 것 같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AI 기능이 탑재된 프리미엄 폰이 출시됩니다. 본격적으로. 이거 1월 초에 CES에서 아마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나올 거예요. 이거 관련된 것들이 1월까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1월 17일 날 갤럭시 입사가 나온다는 것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 나온 게 이거잖아요. 이 우리 주식하지 않는 사람들도 저희 집에서도 이걸 되게 관심 있게 생각하더라고요. 삼성 이어폰 있잖아요. 버즈. 통역 기능이 탑재한 이어폰을 출시한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통화를 하면은 네. 저쪽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나는 한국말로 들리도록. 나는 한국말로 하면서 그게 되나? 휴대폰에 탑재되지 여기에 탑재돼요? 이어폰에 야, 그 그게 기능을 된다고요?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사은품이라 그런 거는 취소합니다. 그러면. 이거 아직 근데 멀었어요. 내년 하반기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왜 이런 뉴스를 가져오냐면은 이게 다 옴 디바이스 AI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지금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국이 자국 광물은 움켜쥐고 해외 물량은 싹쓸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노골적 자원 무기화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광물 자원 무기화로 해서 서방에서 첨단 기술 제재를 한 것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장기 계약 및 광산 투자 등을 통해서 해외 광물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응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막 이게 주가 등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연관되어서 구리 가격도 상승 전망한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구리 가격이 닥터코프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경기 둔화 전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리 가격이 오르면 안 되잖아요. 닥터코프인데 경기는 둔화 전망하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이 글로벌 주요 구리 공장들이 가동 중단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급이 좀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 뉴스는 쇼설러스라는 앱에서 앱이죠, 플랫폼이죠. 유튜브 채널에 조각 투자하는 거래소를 개설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채널을 투자할 기회를 제공해서 수입 배분 및 소유권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설러스가 이 회사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데이터 분석, 가치 평가, 성장성 제공을 좀 해서 개인들이 성장성 있는 유튜브에 개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토큰, 이것 좀 토큰입니다. 그런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토큰 얘기 시간 다 됐는데 토큰 얘기도 시간 내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증권사에서 많이 하잖아요. 뭘 갖고 많이 하냐면 고가의 미술품, 고가의 선박, 네네네네네. 비행기 이런 거 갖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증권사에서 그동안에 안 했느냐, 은행에서 안 했느냐 했습니다. 고가 상품들을 대량으로 개인들에게 돈을 모아서 공모해서 모아서 그 돈을 갖고 투자해서 이익을 배당하는 거를 여태까지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토큰화해서 거래하겠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참 두고 볼 만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다 했던 거거든요. 뭐 엄청 거래는 안 됐잖아요, 그 대신. 했죠. 개인들한테만 했죠. 아니, 그러니까 금융 개인들 상품. 간에 거래는 네, 안 개인들은 했죠. 거래는 안 했죠. 그걸 거래를 한 시장을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캐피탈 가인을 얻을 수 있는 거래소가 생기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중간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거래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를 만드는 쪽에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결국 빗썸이 돈 엄청 벌었듯이. 뭐 그렇게 거래소 돈 이게 원래 있던 거 했던 거를 거래소 이런 거 계속 만들어 가지고 아무튼 두고 보죠. 뭐. 그런 게 재밌어요. 오늘 같은 왜?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예? 네. 그 특집으로 아닙니다. 뭐 그렇게까지 박병창의 아니더라도요. 보이스. 우리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나왔을 때, 별 박병창 어떤 시장이 나왔을 때, 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 네.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병창 이사님 한번 시간 가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